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종찬 회고록 수풍 고요하지 않다, 이 권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15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장의 제목은 국정원에서 바라본 세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소제목은 북풍과 총풍의 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취임 이후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온 간부는 이대성 국장이었다. 그는 비밀공작 서류를 한 파일 통째로 묶어서 나에게 내놓았다. 부장님, 신부장의 본색이 드러난 다시 읽겠습니다. 부장님, 신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 국가안보를 끝까지 보위하기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성은 입사 무렵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서울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재력가였다. 그는 입사한 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전문가가 되었고 부내에서 승승장구한 행운아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에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 우리 부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증거 서류입니다. 나는 급히 몇 장을 넘겨봤다. 대부분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를 괴롭혔던 용공 음해 서류였다. 이 봐요, 이 국장. 당신이 회사에 남고 싶고 또 앞으로 수행할 임무가 남아서 끝맺음하고 싶다는 뜻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따위 허황된 서류를 들고 와서 나에게 협박을 하는 거요? 협상을 하자는 거요? 분명히 말하시오. 그는 내가 화났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 말을 삼갔다. 그러나 다음날 그 서류가 국민회의의 한 국회의원에게 넘어가 복사된 뒤 청와대 문희상 정무수석에게도 전달되었다는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즉각 감찰실장을 불러 그 정보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정보문서의 주인공인 윤홍주는 1998년 2월 14일 해외 도피 중 몰래 귀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수배 인물로 붙잡힌 사람이었다. 그는 대선 막바지에 김대중 후보는 북한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계속함으로써 새정치국민회의에 의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북풍 사건의 주범이었다. 여기 밑에 각주가 이제 북풍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북풍 사건이란 안기부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재미교포 윤홍준을 협조자로 만들어 김대중 후보는 북한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시나리오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도록 한 사건을 말한다. 윤홍준은 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동아일보와 SBS 기자에게 이렇게 폭로했으나 무시되었다. 그는 다음날 도쿄로 건너가 재차 기자회견을 했으나 역시 언론들이 이를 일축하고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로 와서 이철승까지 배석시킨 가운데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언론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나는 이를 지켜보면서 안기부의 공작 능력을 한심하게 생각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도 이를 서울까지 가지고 와 끝장을 보겠다는 우매함 또는 집요함은 공작에서 금물이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윤홍준을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무엇 때문인지 1998년 2월 14일 귀국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다. 네, 위의 글을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윤홍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해 검찰은 북풍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원치 않는 북한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당시 안기부의 협작 공작이라고 결론지었다면서 권영애 전 부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윤홍준 씨 기자회견을 지시함으로써 김 후보 낙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보도했다. 요컨대 안기 부장이 진두지휘한 대선 개입 공작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안기 부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몰랐다. 이대성이 나를 찾아와 공작 서류를 놓고 한 것도 사건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고 미리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3월 12일 전임 권영애 부장이 또 시내에서 나를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역시 공작 서류를 내놓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면 이 서류가 공개된다라면서 협상하자는 것인지 협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안기부는 선거사범 수사를 중지시킬 만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나는 중대한 선거사범 수사를 중지시킬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재론합시다. 아마 지금 권영애 전 부장하고 지금 이종찬 부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권영애가 육사 15기 정도 될 겁니다. 아니면 육사 14기.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같은 육사 출신 지금 선후배 사이입니다. 근데 권영애가 한 기 쏘은 두 기수도 빠릅니다. 나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그는 실망해서 돌아갔다. 그 뒤 며칠 안 되어 수사가 확대되어 권영애와 이대성 모두 구속되었다. 권 전 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대성이 이 서류를 한 국회의원에게 넘겨준 것도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해 수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의원이 이를 복사하는 바람에 사안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는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다. 내가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틈바구니에서 진땀을 흘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공작 서류에 담긴 김대중 영공음해의 전모가 드러날 터이니 그때까지만 지켜보면 될 일이었다. 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 연계설을 제시하며 음해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허무맹랑한 공작 서류의 진실 여부를 따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북풍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공작원 같지도 않은 윤홍준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북풍 사건을 기획하고 거기에 귀중한 정보 예산을 퍼넣었던 바보 같은 것과 절연하려면 아픔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 판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될 수 있으면 정보기관 본연의 기밀사항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밝힐 것은 모두 드러내놓고 사법부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총풍 사건은 더욱 한심한 선거 개입 공작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측에서 북측을 방문한 대표단 일행이 만찬 이후 북측 인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다. 남측 국정원장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땡땡땡이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은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땡땡땡은 우리한테 선거 때 총 쏴달라고 요청했으니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을 대표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섬뜩했다. 그는 우리 내부의 약점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에 외적에게 공포를 쏘고 연극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야말로 중대한 이적 행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거 때마다 전선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왕왕 벌어지곤 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총선 때에는 판문점에서 북한이 실제 무력 시위를 벌여 한나라당이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묘하게도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무력 시위에 대해 이 사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은 아니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면 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워치콘 상태를 유지했을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1992년에는 그러한 긴장 조성 시도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이런 정황에 따라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권이 장난질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을 리 없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했다. 선거 기간 내내 긴장했다. 북풍은 불었지만 천만 뜻밖의 판문점은 조용했다. 하지만 후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이었다. 이처럼 북한 측에 총 몇 방 쏘고 판문점에서 시위해달라는 공작을 우리는 총풍이라고 통칭했다. 이 사건은 한성기라는 주식회사 진로의 고문과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카인 오정은 청와대 사급행정관 그리고 장석중이라는 주식회사 대우차이나의 경영자 등 3명이 의기투합해 벌인 일이었다. 1997년 11월 3위는 공모회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하고 총격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홍보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당시 여야 후보의 지지율 대결이 막바지 불을 뿜던 1997년 12월 10일에서부터 12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 태평양위원회 위원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 총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입건되어 검찰로 넘어갔다. 이때 3사람 모두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역공을 시도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3사람을 안기부 내의 유치시설에 재우지 않았으며 매일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사실 수사관이 매일 피의자를 대동해 경찰서에 가서 입회 경찰관에게 신체를 검사하게 한 뒤 유치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피의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나와 안기부 수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건 차장은 수사의 베테랑이었다. 고문했다는 역공이 들어오면 사건 자체가 흐려진다는 사실을 예단하고 수사관에게 절대 분해 유치실에서 피의자를 재우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감시경찰관으로부터 매일 피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서류를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 측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방향을 돌리려 했다. 이런 지리멸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변호인단은 4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는 등 집요하게 사건을 덮으려 했다. 한나라당이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보아 배후에서 쟁쟁한 율사들을 총동원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판은 2년이나 걸려 2000년 12월 11일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즉 총풍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내린 형량은 다음과 같았다. 재판부는 오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한씨와 장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다. 또 총풍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즉 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애 전 안기부장에게는 사건 자료를 적극으로 폐기했거나 은폐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네, 이게 지금 문화일보 2000년 11월 12일자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01년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하게도 피고인들이 무력 시위를 사전 모의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해 무력 시위를 요청한 부분만 인정해 징역 3에서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부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불복해 상고했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나도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지 오래되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북한에 총격을 요청한 이 가증스러운 음모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떻게 문민정부라고 입만 열면 자랑하던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일개 야인이 된 뒤로도 재판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러나 사전 모의는 없었고 북측 인사를 만나 우발적으로 총격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게 실망했다. 재판을 오래 끈 결과 대선 과정에서 이 가증스러운 사건에 대해 가졌던 흥분된 마음이 옅어지고 수사와 재판에 직접 참여했던 수사관이나 검찰도 바뀌면서 재판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되었다. 안타까웠다. 어쨌거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총풍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이런 류의 매국적 선거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여기고 위안으로 삼으려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IMF 사태에 자극받아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신설입니다. 부제가요, 경제 시스템 붕괴되면 국가안보도 동반 약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나는 전임 권영애 부장에게 안기부가 외환위기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었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때 권 부장은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정보 보고를 했지만 강경식 부총리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 더 이상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원장으로 취임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 이를테면 한보, 산미, 기아 등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은, 다시 읽겠습니다.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은 보고했지만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조기 경보를 올린 일은 없었다. 사실 당시 이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제부처에서도 깜깜했으니 안기부야 두말할 나위 있겠는가. 이런 위기상을 정보기관이 세밀하게 파악해야 했는데 경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넘어간 것이 실수였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패권에 눈을 감으면 우리의 안보도 살아남을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 그래서 국정원은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전문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안기부는 외국에 3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었다. 세 연구소 공이 국제정보와 대북정보에 치중하고 있었으므로 중복된 부분도 많았다. 그리하여 그중 국제문제조사연구소를 국제경제조사연구소로 개명하고 국제경제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개편했다. 연구소장으로는 박유광 전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영입하고 미국의 월가 사장에 밝은 경제통 전문가들을 선발해 강팀을 만들었다. IMF의 감독을 받던 시기라 나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정보를 판단하기를 기대했다. 만약 우리 자체의 힘이 모자라면 외부 기관과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임무를 주었다. 그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의 1차적인 임무를 국가안보에 두고 대북정보와 국제정보 수집을 중요시하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경제정보, 특히 IMF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훈시하면서 여러분은 경제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국가위기 원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 나는 국제경제조사연구소의 설립이 대통령의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소에 새로 편성된 인재들은 출범하자마자 작업을 서둘렀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한데도 IMF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왜 찾아왔을까? 그 의문을 푸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그 무렵 외환 위기가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해 아시아권을 휩쓸었다. 체질이 강하다는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닥쳤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냉전 체제가 무너진 뒤 경제에 관한 한 서구에 도전한 세력은 80, 90년대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결속한 아시아권이었는데 유교적 가치에 의한 국가주도형 성장 전략을 내세운 아시아 경제는 서구식 표준에서 보면 허점이 많은 미완의 대륙이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밑에 각주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 1, 하나의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다. 동아일보에 실린 1998년 4월 1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길들어야 했다. 일본은 이미 1985년에 이른바 플라자 합의로 한 방 먹고 순순히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한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으로 마구 뛰었다. 그래서 매를 들기로 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OECD 가입과 자본시장 개방을 선선히 받아들였다. 매를 자청한 격이었다. 이런 실수가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정보가 필요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본질과 내막을 복귀하는 마음으로 연구소의 전문가들로부터 분석 보고를 받았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이 부족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다급한 마음에 미국으로 갔다. 11월 20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차관보 그리고 나중에 버락 오바마 정부의 초기 재무장관이 된 사람과 테드 트루먼 영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 국제금융국장을 만났고 그날 오후에는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를 차례로 만나 비밀리에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여기서 지금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는 나중에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역임 현 FRB 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방침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의 특정 은행과 직접 교섭해서 돈을 빌려 쓴 길을 막는 것이었다. 오로지 IMF를 통해 구제금융을 받는 길로 유도했다. IMF는 일단 한국의 멱을 잡아 한국의 경제를 틀어쥐고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이런 조치를 그들은 한국을 완전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강제 편입시킨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한국은 그동안 개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찔끔찔끔 문을 열었고 다국적 기업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면서도 국내 재벌들은 뒤를 봐줬던 것이 사실이었다.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가 되었고 회계 처리는 국제 방식을 도외시해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한국을 이 기회에 혼내주자는 것이 선진 자본 그룹의 일치된 분위기였다. 우리 정보기관은 이런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로지 국내 정치 문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방해하는 데 온 정력을 쏟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연구소의 박유광 소장은 첫 보고서에서 월가의 실상을 소개했다. 보고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원장님, 글래스-스티걸 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 법으로 인해 발이 묶인다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로비가 한창입니다. 이 법이 무력화되면 거대 은행이 밀림의 법칙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누비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판에 또 위기를 겪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나는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정부가 먼저 이런 분위기를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 후 나는 대통령에게 월가의 동정을 보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두는 목표가 월가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소개책을 하나 만들도록 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월가의 큰손들인데 글도 평이했고 내용도 재미있으면서 월가의 사정을 소상히 소개한 책이었다. 1999년 2월 여러 주 동안 베스트셀러 반열에 있었다. 이처럼 국제경제조사연구소는 세계 경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다. 정보기관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북한 읽기의 어려움입니다.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이 급서했다.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김정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런데도 그를 국가주석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가 군부대를 열심히 시찰한 동향만 포착되었다. 안기부의 북한 전문가는 매일 주시하고 있었지만 1995년 1주기가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무렵 가장 우세한 전망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효자소리 들으려고 3년상을 치른 뒤 주석직에 오르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김일성 사후 1년에 들어서자 급격히 어려워졌다. 1995년 엄청난 수해를 당해 농업 분야가 형편없는 흉작을 면치 못했다. 자연재해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북한은 처음으로 190만 톤의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6년에 또다시 수해가 찾아와 북한 전체를 휩쓸었다. 8개 도에 117개의 시군이 피해를 보았다. 430만 톤으로 예상했던 곡물 수확량 가운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은 300만 톤에 불과했다. 북한의 경제 위기와 심각한 식량난이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추계 2011년 11월 22일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즉 1996년부터 2000년에 33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이은 자연재해로 김정일이 권력 장악에 노골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사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1990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기가 1995년에 끝났다. 물론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 급서라는 국가 비상 시국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1995년, 1996년, 1997년 연거푸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가가 운영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1998년이 되어서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서 연초부터 관심이 쏠렸다. 7월 26일로 선거일이 결정되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과연 김정일을 국가주석에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주체사상연구소라는 단체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에는 이른바 주체사상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이 연구소는 북한의 선전창구 역할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런 곳에서 연이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을 주체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모시자라는 구호성 전문이나 건의 서신이 평양으로 계속 전달되었다. 노동신문은 매일 이런 호소문을 게재하며 이것이 마치 세계 여론인 양 선전전을 벌였다. 자유선거가 없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여론몰이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전문이나 시선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꿰맞췄다. 7월 26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687개 투표구에서 모두 김정일을 후보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정일은 666호 선거구에 등록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99% 투표율에 10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8월 초 북한의 2인자 박성철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태국 방콕에 환승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 그러자 내외신 기자들이 이곳으로 몰려갔다. 모두의 관심사항은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서 과연 누가 차기 주석직에 선출되느냐는 것이었다. 박성철은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태도로 말했다. 우리 공화국에서 위대한 지도자 동지는 김정일 장군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당연한 답변이었다. 9월 5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북한의 권력 변동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준비했다. 북한 정부에 관한 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중 어떤 이는 노동신문을 계속 읽어 말투까지 북한 영어로 바뀔 정도의 전문가였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9월 5일 개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노동당의 총석이며 당의 군사위원회 주석인 김정일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할 것이다. 나는 이런 결론을 읽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도 여러 징후로 보아서 여러분이 내린 최종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오셨고 북의 권력 속성을 잘 아는 황장엽 선생에게 한번 물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립시다. 내 말을 들은 전문가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자기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원장이 말하는 데 대해 화가 난 표정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나에게 왔다. 황장엽의 생각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아마 헌법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국가주석이라는 자리는 없애고 그보다 더 강력한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대외 행사를 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아마 김영남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전혀 막힘없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북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영남의 역할까지 알려주는 것 아닌가. 그러나 언필칭 북한 전문가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 박성철까지 확언했는데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 겁니까? 청와대에 올라갈 보고서의 앞부분에는 국가주석으로 김정일이 선출될 것이라고 썼다. 모든 증거를 설명란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말미에 황장엽의 의견이라며 개헌 가능성과 김정일이 뒤에서 실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일까 말까한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큰 글씨의 본론은 넘기고 황장엽의 의견을 주의 깊게 읽었다. 나는 황장엽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 아닌가요? 김정일이 왜 최고 권력자로서 경제 파탄 책임을 다 지려하겠습니까? 방파제를 하나 만들고자 하겠지요. 그러니까 권력은 행사하고 책임은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을 겁니다. 황장엽 씨는 그걸 본 거예요. 더욱이 김정일은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리는 수줍은 성격의 사람 같아요. 대외적으로 대용품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분석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독재 정치에서도 권력과 책임의 한계가 성립할까라고 잠시 생각했다. 북한은 며칠 지나지 않아 최고인민회의 준비 모임을 거창하게 열었다. 아마 그 모임에서는 황장엽의 전망대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예정대로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 또한 걸작이었다. 국가주석은 김일성이 죽었다 하더라도 영원불멸하게 누리는 자리이므로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석직은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그 권한을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했다. 자연히 국가 최고의 권력자는 국방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원수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물론 상임위원장으로는 황장엽의 말대로 김영남이 선출되었다. 세계에 이런 헌법은 없을 것이다. 국가의 국방위원장이 최고 권력자인 헌법. 이는 삼권 분립도 아니고 내각 책임제도 아닌 독특한 북한만의 권력 체계다. 이것을 족집게처럼 집어낸 황장엽의 시각을 나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이 각주에 대한 내용이 일단 읽겠습니다. 중앙선데이 2015년 4월 19일자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제422회에 소개된 다음 일화도 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만하다. 마오쩌둥 국가주석 제도가 못마땅했다. 있으나마나 한 쓸데없는 자리 없느니만 못하다. 1990년 3월 8일 마오는 헌법 개정과 국가체제개혁, 국가주석 폐지에 관한 의견을 중앙정치국에 전달했다. 이때 림바오는 수저우에 있었다. 마오에게 의견을 전했다. 마오 주석이 국가주석에 취임하기를 바란다. 중앙정치국은 토론회를 열었다. 다들 림바오의 의견에 동의했다. 마오쩌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주석은 형식이다. 허직은 없는 게 낫다. 이어서 특유의 어투를 구사했다. 삼국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선권은 조조에게 황제가 되라고 권했다. 속셈이 따로 있었다. 조조를 화로 위에 올려놓고 구울 심산이었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나를 조조로 만들지 마라. 너희들도 성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이게 각주의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어 읽겠습니다. 북한 정보에 대해 권위 있다고 자부하던 전문가들은 크게 한 방 먹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보 판단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완벽하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보는 시각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국내 정보에서
떼기는 쉽지 않았다입니다. 부제가요. 방향전환을 위한 시도와 시행착오입니다.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나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원장인 나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원의 힘을 빌려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고질적인 정치정보 수집활동이 은연중에 전개되어 당황한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이로써 나는 한 기관이나 단체의 길들여진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음을 실감했다. 몇 가지 실수 사례를 고백한다. 농수축협 개혁 작업. 외환위기 이후 농협, 수협, 축협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1998년 4월 조합개혁위가 구성되고 7월 말 개혁안이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지방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여서 좀처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간 이런 단체들은 농민을 지원하기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해왔다. 당시 전체 금융권의 예치금이 400조 원 규모였는데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103조 원을 4대 농협조합이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직원 중 78%가 신용 부분에서 근무했으며 실제 농민을 위한 서비스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 개 군에 8개에서 16개 단위조합이 난립하기도 했다. 자연히 단위조합은 토 세력이 장악해 비리가 횡행하면서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조합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에서 요구하는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중이었지만 농림부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힘으로는 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지방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연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중앙의 지시사항이 먹혀들지도 않았다. 이런 시기에 안기부의 각 지부에서 연일 보고가 올라왔다. 결국 국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보고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론은 이런 개혁 작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상 인력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강성조합장을 내사해 이들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별다른 의식 없이 주례 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부장,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안기부를 개혁한 거 아닙니까? 나는 순간 아차, 내가 이런 개입이 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그 보고서를 챙겨 나왔다. 네, 호남 편중 인사 보고서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부처별로 호남 출신들이 길을 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등 합계 36년 동안 영남 정권이 이 나라를 통치해왔기 때문이다. 자연히 영남 인맥이 주류를 이루었고 나머지 지방은 소외되었다. 특히 호남 출신들의 고위직 진출은 더욱 어려웠다. 오죽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 특정한 인물 몇 사람을 우대해 그것으로 지역균형을 이루었다고 변명하곤 했을까. 따라서 김대중 당선 이후 호남 출신이 두각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7월 4일 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한나라당의 호남 편중 인사 주장에 대한 평가, 국가 지원 예산의 호남 편중 주장 실태 및 평가, 새 정부 인사 관련 일부 지역 오해 불식 방안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다. 하나, 장관급 29명 중 호남이 10명, 영남이 7명이라며 호남 인사라고 주장하나 영남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 즉 김중곤을 제외하고 호남 출신의 한은 총재, 전철환은 포함시켜서 왜곡했다. 둘째, 통계 작업에서 주민등록상의 호남 인구 비율 11.7%를 분모로 할 때 장관급이 100만 명당 1.8인이라고 했으나 사실 호남 출신 인구 22.5%를 분모로 할 때에는 100만 명당 0.9인에 불과하다. 그 보고서들에는 이 외에도 각종 통계자료의 객관성 결여, 자기적 비교 기준, 반호남 정서 조장, 의도 내포 등 눈에 거슬릴 만한 표현이 많았다. 그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공격과 정부 내 일부 불만을 불식하기 위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해 적극 대응할 것, 언론사 사주나 간부의 협조를 구해 정부 인사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 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정한 인사안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킬 것 등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분명히 안기부의 개입이고 월권이었다. 원래 정보 원칙에 따르면 정보생산부서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한 오해를 정보 보고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불식 방안까지 제시하는 행위는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서 늘 하던 악습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요, 비록 대외비라는 도장은 찍혔지만 정부 내의 각 부처와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까지 전달되었다. 이는 정치 개입이요, 내가 누차 강조한 국내 정치 활동이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일제히 공격이 시작되었다. 안기부는 궁여지책으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임무라는 억지 주장으로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안기부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정치 공작을 했는지 여부인데 문건 내용을 보면 공작적 내용은 일절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말 자체가 공작이라고 볼 소지가 있었다. 이는 정보기관이 구습을 벌이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원장인 내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확고하게 걸렀어야 했는데 그대로 넘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전국지구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이를 규탄했고 때마침 7월 7.21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공격은 더욱 가열되었다.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나의 안기부장 해임을 주장했다. 이 일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나는 값진 시련을 겪은 셈이었다. 지금도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하철 7호선 안전점검 결과 엘니뇨 현상이 올해 농작물에 끼친 영향 등의 정책 보고를 국정원에서는 정보 서비스라고 여기지만 이런 보고가 국정원법 제5조에 규정된 임무 5개 항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정보 서비스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 소제목이 국회 529호실 사건입니다. 1998년 12월 31일 한나라당 소속 이신범 의원은 국회 529호실이 안기부 사무실이며 이곳에서 국회의원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국회 내 정보를 수집해 일시 작업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간부들을 은밀하게 소집해 감시하도록 했다. 때마침 국회 연락관인 안모 직원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으나 도청할 만한 장비나 문건이 없음을 알고 캐비넷에서 문서만 몽땅 들고 왔다. 나는 그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사무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담당 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529호실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신설된 1994년 6월부터 존재해왔으며 당시 황낙주 국회의장과 신상우 정보위원장, 이종률 국회 사무총장 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는 정보위원회로부터 정보자료나 문서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 문서들을 그때그때 일일이 안기부에서 옮겨와서 심의하고 또 옮겨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정보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열람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정보자료 열람 공간이었다. 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1996년 3월에는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29호실 뿐만 아니라 530호실, 자료보관 및 열람실, 531호실, 정보위 회의실, 532호실, 수석전문위원실, 533호실, 입법조사관실도 방음 등 특수보안시설 공사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정보 수집을 위한 사무실이라고 알고 급습한 것 자체가 헛다리 짚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헛짚은 행동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탈취해간 문서를 분석했다.
그 문서는 금고가 아니라 일반 캐비넷에 있던 것들이어서 엄격히 말해 기밀 문서도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이 문서들이 대부분 1995년부터 1997년 국회에서 참고했던 자료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테면 1994년부터 1995년 의원 외교활동 현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의견 등의 일반 문건이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날 출입했던 안모 직원의 휴대가방에서 국회 현황 관련 여야 대치 동향 및 국회 개혁 방안 심의 동향, 휴가 중 국회 업무 총괄 관련 사항, 국회 정치개혁 특위, 안기부장 인사청문회 대상 문제로 여야 간 공방 등의 문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정치 개입과 정보 수집 활동의 전모를 밝히는 증거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원내총무는 이것은 비밀 자료를 보관한 장소가 아니라 안기부의 사찰 자료실이라고 했고, 안택수 대변인도 국회에 출입한 안기부 요원들이 적어도 8월경부터 이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정치권 동향을 보고해 왔다 라고 주장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하찮은 문서라 하더라도 여야 대치 상황을 왜 파악하려 했느냐라고 따진다면 답이 궁색했다. 나는 지금도 그 직원이 왜 그런 문서를 작성했는지 모른다. 아마 입사 이후 내내 국회에 출입하다 보니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식의 문서를 관성적으로 작성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담배를 끊은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주머니를 뒤지듯이 말이다. 이처럼 거의 본능화된 행위는 아마 오래 갈 것이다. 나는 대변인에게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보고서나 연락관의 개인 메모 수준이라고 해명토록 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내의 사무실을 때려부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999년 1월 1일 안기부는 529호실 강제 진입에 개입한 이회창 총재 등 40여 명을 폭력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또 안기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무실이라고 폭로했던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국회 사무처도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은 한나라당이 이를 정치 문제화하려 했으므로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월 5일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폭력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대검 공안부에서 강력부로 넘어갔다. 사건의 성격도 국회 정보위 자료 열람실 불법 난입 및 기밀문서 탈취 사건으로 변질되었다. 강력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한나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법이다. 국민 여론도 비판하던 분위기에서 동정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국회의원들을 폭력범으로 모으는 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1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현장에서 국회 직원들을 밀쳐내고 공구로 문을 파기한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허탈해졌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별렀지만 일단 김이 샜다. 그 후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과도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해 왔으므로 정치인들은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해서도 항상 너희들은 정치 개입 안 한다고 했지?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었다. 일종의 컴플렉스였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남도 따라하기를 바라는 공범의식이었을까? 이 529호실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나쳤다는 자성론이 일었다. 나도 이 문제를 확대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음을 알고 검찰 수사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15장의 두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국가정보기관장의 평양행. 네,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에 관련된,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종찬 원장이 북한을 갔는지의 여부가 아마 다음 편에서 소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